대부분은 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하면 오르는 안전자산, 전쟁 나면 잠깐 피난 가는 곳, 그냥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금은 더 많이 사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에 두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금의 수요가 늘어난 게 끝이 아니라 금의 주소가 바뀌고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하나는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왜 부자들이 금을 사는 걸로 끝내지 않고 굳이 런던 제네바를 떠나 아시아로 이사시키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가격 상승보다 더 무서운 신호일 수 있다는 것까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개된 세계 최고 부자들이 금을 싱가포르로 보내는 이유를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 가격은 이미 기록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한 구간에 들어왔죠.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중동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금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같이 붙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격표만 보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런던, 스위스 제네바 같은 전통 금고가 정답처럼 여겨졌죠. 근데 지금은 그 금고에서 금이 빠져나와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공개적으로 관찰됩니다. 특히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목적지로 계속 언급되고요. 자, 그럼 금 보관을 왜 옮기냐? 이 질문부터 정리해 볼게요. 겉으로는 다들 분산 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훨씬 노골적이에요. 정부를 못 믿겠다. 은행을 못 믿겠다. 내 화면 속 숫자가 내일도 내 돈일지 확신이 없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건 시장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2025년 금이 크게 뛰었고 기관들도 2026년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죠. 그리고 이 상승의 엔진으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매입이에요. 세계금협회 쪽에서도 중앙은행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금은 원래도 귀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깨질 때 마지막으로 남는 담보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금 샀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금을 어디에 둬야 안전하지로 이어집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지금 계속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시선이 강해요. 즉 전쟁 당사자가 될 가능성, 특정 진영에 의해 자산이 묶일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금을 국유화할 유인이 있느냐 같은 질문에서 점수를 받는 거죠. 이건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싱가포르의 초대형 금고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 시설이 부유층 수요를 흡수하려고 설계된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더 리저브라는 시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큰 창고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금을 위한 요새에 가까워요. 이 시설은 2024년에 완공됐다고 소개되고 창의공항 인근에 위치해 물류, 보안, 접근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치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 건물은 금을 최대 500톤, 은 최대 1만 톤까지 저장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은 1만 톤이면 그냥 큰 금고가 아니라 글로벌 실물 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건 영화 같은 총격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진짜 보안은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층층이 겹친 지연 장치예요.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구하는 금고 기준 중 하나로 UL 클래스 2 같은 등급이 언급되는데 이건 침입자가 들어오는데 최소 1시간 이상 버티게 만들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즉 누가 오더라도 시간을 끌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금고는 건물의 튼튼함이 말 그대로 돈입니다. 은을 10,000톤 쌓겠다는 건 바닥이 버텨야 한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시설이 초대형 하중을 전제로 설계됐다라는 그런 설명이 여러 곳에서 반복돼요. 32m 높이의 은 보관 공간 같은 디테일도 공개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금고가 좋아. 싱가포르가 안정적이래. 근데 왜 갑자기 지금이냐? 이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리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때는 다들 은행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내 통장 숫자가 내 돈인지
은행이 내일 문을 여는지 그 누구도 확신을 못했죠. 그래서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화면 속 숫자는 약속이다. 약속은 깨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소유로 확인 가능한 걸 가져야 된다. 그게 실물금으로 이어져요. 실물금을 고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 브로커, 자산운용사 얘네들이 망해도 내 금은 남는다. 이거 하나예요. 요즘 기사들도 금 투자 방식, 선물, ETF, 금통장 등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실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한마디로 거래 상대방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심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반복됩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정치적 갈등,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 확정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 사람들은 금이 오른 애가 아니라 내 자산이 어느 관할권의 아래에 있지? 이걸 먼저 체크합니다. 실제로 최근 금 급등을 다룬 보도에서도 지정학 긴장과 미국 쪽 불확실성이 함께 언급됐고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화됐다는 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금이 올라서 금고가 뜨는 게 아니라 금고를 옮기려는 공포가 금을 더 끌어올린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서 싱가포르 같은 신흥허브가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금시장과 관련해 초대형 금고부터 운송, 보험 등 주변 산업까지 같이 커지고 있다는 식으로 현재 보도도 나왔고요. 여기까지가 왜 금이 동쪽으로 이동하느냐의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금이 비싸졌다,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죠. 근데 부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금 매수가 아니라 금의 관할권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이건 분위기 타고 잠깐 움직이는 수요가 아니라 자산 방어의 룰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전통 허브인 런던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실물은 어딨지?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나? 내가 가진 게 할당된 금이 맞나? 아니면 그냥 장부 숫자인가? 런던 시장은 지금도 세계 최대급이에요. LBMA, 런던 금시장협회 쪽의 자료를 보면 런던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일 2천만 온스 이상의 금이 클리어링, 그러니까 결제나 정산된다고 하죠. 그리고 LBMA가 낸 2025년 시장 보고서에는 금거래의 평균 일간거래 가치가 2025년 기준 약 1,600억 달러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여전히 거대해요. 근데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입니다. 런던은 전통적으로 장부거래 비중이 크고 그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갈 때는 효율이 엄청 좋았죠. 그런데 위기 분위기가 딱 오면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걸 물어요. 장부 말고 실물로 꺼내면 바로 나와요? 이 질문이 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물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크게 보도됐던 런던 금이 미국 코맥스 쪽으로 대량 이동했던 흐름이에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5년 2월 무렵까지 11월 이후 약 645억 달러 상당의 금이 코맥스 재고로 이동했고 그 영향으로 코맥스 금 재고가 기록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전해졌어요. 이때 같이 언급된 게 미국의 선물 가격과 런던 현물 가격 간의 그 가격 차이, 같은 구조적 이슈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이 이동했다는 뉴스보다 금이 왜 이동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차가 벌어지면 차익 거래로 금이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장이 겸하는 건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실물의 즉시성과 접근성의 문제예요. 그 순간 부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장부 숫자보다 실물을 더 확실한 곳에 두고 싶다. 그리고 그 확실한 곳은 꼭 런던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싱가포르 같은 곳이 뜨는 이유가 선명해져요. 싱가포르는 런던처럼 거대한 거래 허브는 아니지만 최근 보도들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첫째, 전칙 지정화적 리스크를 낮게 보는 인식, 고급 보관 인프라가 실제로 커지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더 리저브 같은 시설이 상징이에요. 이 정도면 창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자산 방공호처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즘 금과 은은 기록경신이 뉴스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금이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 끝물 아니야? 근데 부자들의 대답은 반대예요. 이제부터는 어디에 두느냐가 시작이다.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불신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못 믿고 통화를 못 믿고 제도 리스크를 못 믿는 순간 사람들은 내 돈의 형태와 내 돈의 위치를 동시에 바꿔요. 그래서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나 관세 같은 이슈가 커질수록 금보관을 해외로 분산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서 실물 금 대 종이 금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ETF, 선물, 금통장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래 편하고 유동성도 좋죠. 문제는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가격 하락이 아니라 상대방 위험, 카운터파티 리스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 소유로 확정되는 방식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약속 위에 얹힌 구조냐, 그 차이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실물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도 보여요. 예를 들어 니켈 사태가 딱 그 장면이었어요. 2022년 3월 런던 금거래소 LME가 니켈 가격이 며칠 사이에 폭등해서 톤당 10만 달러를 찍는 구간이 나오자 거래소가 시장에 더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래를 멈추고 이미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기 상황에서는 화면에 찍힌 가격이나 체결조차도 최종 확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시장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보다 내가 가진 포지션이 위기 순간에도 정상적으로 청산될 수 있느냐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충격은 파생상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ETF, ETN 같은 상장 상품으로도 번져요.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도 니켈 급등락 여파로 니켈 선물 고버스 상품에서 기초자산 종가가 빵으로 표시되면서 상장 폐지 수순이라는 보도도 나왔죠. 이런 상황이 오면 투자자들은 내가 방향을 맞췄나 보다 상품 구조상 복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청산으로 끝나는지 결과를 갈라버립니다. 게다가 ETF 쪽도 완전히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면 유동성, 해지, 추정 문제가 커지고 운용사가 펀드를 접거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진행하는 일도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런던 증권거래소 공지처럼 특정 ETF들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공식 안내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이를 들고 있는 금은 위기 국면에서 거래소 조치, 상품 구조, 운용사 결정이 한 번에 끼어들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결국 이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위기 때 사람들은 가격이 빠질까 보다 먼저 이게 내 것이 맞나, 필요할 때 제대로 꺼낼 수 있나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 질문이 커질수록 실물 쪽으로 힘이 실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전통 허브, 런던이나 스위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부자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거래는 전통 허브에서 하더라도 보관은 가장 리스크가 낮은 관할권으로 분산하자. 그래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홍콩, 두바이 같은 곳도 금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여기서 실전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 가격만 보지 말고 실물 이동 뉴스를 같이 보셔야 돼요. 런던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금 보관 산업이 커진다는 건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가들의 불안이 구조화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 초대형 금고 확장 같은 이슈가 반복되면 이건 유행이 아니라 신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종이금이든 실물이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로 꺼낼 수 있나?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남기고 끝낼게요. 지금 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금값이 아니라 금의 주소가 바뀌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금은 샀는데 어딨지? 그 질문이 대중에게 퍼지는 순간부터는 가격은 뉴스가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7년 동안 실물로 금은 투자를 하면서 저도 종로 금은방을 발품 팔러 다녔고요. 어떻게 사고 파는 게 유리한지 수없이 많이 연구했어요.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5%나 이득 보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15% 이상 손해보는 상황도 자주 나타났거든요. 이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강의도 찍어 올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눌러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작 하루 한 1200원 정도 수준인데 한 번만 들으셔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